습관이란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 습관이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라 해도 우리는 그것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어느 날 제 친구에게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의 부모님은 그가 어려서부터 맞벌이를 했기에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혼자 보냈습니다. 친구는 귀가할 때 어두운 집에 불을 켜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정말 그리워했습니다. 친구가 대학에 진학한 뒤 어머니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가 원한 대로 집에서 어머니가 항상 기다리게 된 것이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친구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낮에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 이상하더라.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답답하고 자꾸 짜증이 났어. 원하는 것보다 익숙했던 것을 선택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그는 집에서 나와 자취를 하며 대학을 다녔습니다. 저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익숙한 것에 끌리는지 알았습니다. 설령 그것이 정말 원하던 것이라고 해도 낯설게 느껴지면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버리고 익숙한 것을 택합니다. 이것은 행동뿐만 아니라 감정도 습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친구의 마음은 외로움과 쓸쓸함이라는 감정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참 싫어했지만 결국 본인이 그 감정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스스로 찾아간 것이지요. 또한 한번 습관이 된 감정들은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불행이라는 감정 습관에서 벗어나 행복이라는 새로운 감정 습관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감정 습관이라는 개념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 개념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감정도 습관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이기도 하지만 희망이기도 합니다. 습관은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관은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행복을 습관화해 봅시다. 기쁨을 습관화해 봅시다. 그렇게만 된다면 습관은 나에게 강력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웬만한 시련이나 역경이 찾아와도 행복과 기쁨이라는 감정 습관의 힘을 손쉽게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책장을 넘기십시오. 파괴적인 감정 습관에서 벗어나십시오. 새로운 습관의 문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프롤로그를 읽어봤는데요. 제가 이 책을 우연찮게 읽었었는데 왜냐면 제가 요즘 습관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 조금 저의 습관을 좀 변화시켜서 저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요. 우연찮게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좀 힘들었던 부분을 좀 감정이죠. 저의 감정을 좀 더 잘 컨트롤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리뷰를 보시고 책을 읽게 되시면 제가 느꼈던 부분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조금 책에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좀 발췌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궁금하신 분들은 구입을 하셔서 다 읽어보시면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차는 총 5개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왜 어떤 사람은 늘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늘 불행한가? 감정 습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는가? 왜 우리는 비슷비슷한 만남을 반복하는가?
챕터 4. 부정의 나를 긍정의 나로 바꾸는 법. 챕터 5. 평생 무너지지 않을 행복한 감정 습관 만들기. 총 이렇게 5개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좋은 감정보다 익숙한 감정을 선호한다. 1978년 심리학자 필립 블리먼 행복감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집단에서 행복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한 것이었죠. 한 집단은 얼마 전 복권에 당첨되어 일순간에 큰 부자가 된 사람들로, 다른 집단은 최근에 사고를 당해 몸이 마비된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누구나 예상하겠지만 복권에 당첨된 집단의 행복도는 당첨되기 이전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고, 반대로 사고가 난 사람들의 행복도는 사고 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예상할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조사해 봤더니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복권 당첨자들의 행복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복권에 당첨되기 이전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사고가 난 사람들의 행복도는 시간이 지나자 사고가 나기 전과 비슷한 정도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저는 꽤나 당황했습니다. 격하게 좋은 일이 있어도 혹은 아주 나쁜 일이 있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감정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 실험 결과가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뇌의 특성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좀 궁금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두 집단 모두 회복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복권에 당첨이 돼본 적은 없지만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면 정말 오랫동안 행복도를 유지할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평소와 같은 행복도로 유지된다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마비가 될 정도로 불행했던 사람도 전과 비슷한 정도로 회복됐다는 것은 저도 조금 놀라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지키고자 하는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뇌는 익숙한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뇌의 원리, 무의식적으로 뇌는 나에게 이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소에 유지했던 익숙한 상태를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한다. 익숙한 상태를 지키려고 한다. 이 부분,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부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로운 것과 이롭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 더 좀 신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판단하지 못하고 평소에 유지했던 것을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한다. 이것이 이 책에서 핵심 주제인 것 같습니다. 감정 습관에 어울리는 사건이 발생하면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하며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반대로 낯선 감정을 유발하는 일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고 무시하려 됩니다. 불안이 습관이 된 분들은 하루를 되돌아보면 걱정거리만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일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자신의 불안을 합리화합니다. 반면 감사함이 몸에 밴 분들은
감사한 일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또한 같은 일에 대해서도 감정 습관에 따라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불안에 휩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화부터 나기도 합니다. 내 감정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조절하기 위해서는 감정도 습관이다 라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앞서 나온 뇌의 원리를 감정 측면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뇌는 유쾌하고 행복한 감정이라고 해서 더 좋아하지 않는다. 유쾌한 감정이건 불쾌한 감정이건 익숙한 감정을 선호한다. 불안하고 불쾌한 감정일지라도 그것이 익숙하다면 뇌는 그것을 느낄 때 안심한다. 그거에 관련된 좋은 예가 있네요. 데이비드슨 교수는 그들에게 기분이 좋아질 만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기를 바라보며 행복에 겨워하는 엄마의 모습, 어려움에 처한 타인을 도와주는 훈훈한 모습, 사람들이 즐겁게 춤을 추는 모습, 어떤 아이들이 신나게 놀면서 웃는 모습 등을 담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쁨이나 즐거움을 느낄 때 활성화된 뇌의 부위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진을 보여줄 때 두 그룹 모두에게 즐거움을 느끼는 뇌 부위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또한 사진을 볼 때 우울증 환자와 건강한 사람의 뇌 활성화 정도도 거의 유사했습니다. 즉, 초기에는 두 그룹 모두 비슷한 정도로 유쾌한 감정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지되는 시간은 달랐습니다. 평소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그들은 훨씬 긴 시간 뇌 부위가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우울증 집단은 우울증 그룹은 단지 몇 분 동안만 활성도가 유지되었고 긍정적인 그룹은 1시간 가까이 뇌 활성도가 유지된 것입니다. 와, 1시간. 즉, 우울증 그룹은 유쾌함을 몇 분만 느끼고 말지만 긍정적인 그룹은 유쾌함을 1시간 가까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울함이 습관이 된 사람들과 즐거움이 습관이 된 사람들의 차이였습니다. 이 실험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두 그룹 모두 다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둘 다 뇌에서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정서, 긍정적인 감정을 다 느낀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의 차이, 얼마나 계속 그 감정을 유지하냐의 차이가 이 두 그룹에서의 큰 차이라는 거죠. 예. 또 다른 예입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감정을 구분한다. 행복한 감정을 다 느낀다고 했는데 이 행복한 감정에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감정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자극에서 시작됩니다.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어떤 자극을 뇌가 감정이라는 것으로 변환하여 느끼는 것입니다. 뇌는 이런 자극들의 미세한 차이를 구분하며 우울함, 억울함, 분노, 기쁨 등으로 분류하고 세분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감정을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는 감정을 다양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아마도 유쾌함과 불쾌함, 많아야 서너 가지로 자신의 모든 감정을 인식할 것입니다. 즉, 갓난아이에게는 분노, 슬픔, 두려움 등이 그냥 뭉뚱그려져서 불쾌함이라는 감정 덩어리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불쾌하다라고 생각했던 감정들이 미세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언어를 익히며 슬픔, 두려움, 분노 등의 단어를 외우고 거기에 맞는 감정을 연결지으며 감정 사이의 구분이 더 확고해집니다. 여기서 잠깐 아이가 배고프다라는 느낌을 알아가는 과정에 대해 살펴봅시다. 배고픔을 느끼는 과정을 이해하면 뇌가 감정을 구분하는 과정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구분하는 과정과 신체에서 오는 여러 느낌을 구분하는 과정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유아들은 배고픈 느낌을 잘 모릅니다. 배에서 오는 감각을 미세하게 구분하지 못해 배가 아픈 것인지 고픈 것인지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아들은 종종 배가 고픈 것을 배가 아프다고 표현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배가 고픈 느낌의 미세한 차이도 잘 인식하지 못해 배가 부른 것을 그저 배가 아프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점점 성장하면서 배고픔, 배 아픔, 배부름의 미세한 차이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배가 고픈 것이구나, 배가 아픈 것이구나, 차이를 느끼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배운 구분점들은 한번 익혔다고 해서 평생 확고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린아이처럼 배가 아프다, 불편하다라는 감정을 배워가면서 성장해가면서 이런 감정들을 점점 세분화해 나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남성들, 우리 한국 30대, 40대, 50대 남성분들은 이런 감정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많이 세분화되어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좀 이 부분에서 약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배고픔, 배 아픔, 배 부름, 이 세 가지 차이는 우리는 그 정도는 알죠. 그 정도는 압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슬픈 것인지, 불쾌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화가 난 것인지, 짜증이 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그 미묘한 차이를 뭉뚱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된다. 울어서도 안 된다. 욱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감정들을 자꾸 절제만 하다 보니 본인이 가지고 있던 감정에 대해서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 부분이 뭐 때문에 짜증나고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미세하마 차이를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여성분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상담을 받고 나서 처방을 하고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됐지만 다시 방문을 해서 처방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2차 처방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 일을 계기로 그녀는 최근 흥분되어 있던 상태가 그저 에너지 넘치고 즐거운 것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분노라는 다른 감정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이해하고 감정 습관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이제는 나아졌다고 믿었지만 결국 모습만 변한 채 이전의 긴장과 치열함에 여전히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극도의 불안과 죄책감, 우울감과 익숙해져 있던 그녀는 그 정도의 자극적인 성취감과 보람을 원했습니다.
큰 자극이 왔을 때에 큰 기쁨이 따랐습니다. 사실 그것은 행복감이라기보다는 쾌감이라고 해야 맞을 듯합니다. 몸과 마음도 그 쾌감에만 반응했습니다. 그녀에게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란 너무도 부족했습니다. 자극의 크기가 크지 않으면 설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녀는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으며 허전하고 무언가 불안한 느낌만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면 정도의 차이일 뿐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소소한 행복과 자극적인 쾌감은 그 성질 자체가 다릅니다. 소소한 행복이란 세로토닉이라는 물질이 나오는 것이며 자극적인 쾌감은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로토닉, 도파민. 일단 여기에서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에서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소소한 행복이란 그녀가 찾아다닌 자극적인 행복, 쾌감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녀는 작은 크기의 감정 그 자체를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저 불행과 행복, 양극단에 있는 감정만 익숙하고 그 중간에 있는 수많은 감정의 존재는 뇌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많이 와닿았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현재 행복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거나 또는 행복하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긍정적인 사람은 이 불행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극적인 뇌에서 막 도파민이 분비될 정도로 극적인 쾌감은 아니지만 세로토닌처럼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이 상태도 행복에 가까이 있는 위치라는 거죠. 물론 극단적인 행복은 아니지만 불행도 아니고 이 중간에서 행복에 가까운 이 위치, 이때 우리가 나오는 것이 세로토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극적인 흥분, 이걸 도파민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도파민과 세로토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변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에 좀 그런 부분이 있죠.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이 크게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밤 문화입니다. 밤에 더욱 흥분되고 달아오르는 유흥 문화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특징입니다. 외국에서는 주로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귀가해서 가족들과 어울리며 해소하고 밤에는 모두 고요함을 공유하는 반면 우리는 밤에 더욱 불타오릅니다. 불금도 있죠. 길거리에는 자극적인 네온사인과 술집이 넘쳐납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그렇게 술자리에서 온갖 자극을 머리에 넣어가며 스트레스를 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화끈합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모습만 변한 채 밤에도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스트레스와 긴장이라는 감정 습관에 빠져 낮에는 경쟁, 밤에는 자극적인 유흥으로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앞에 나왔던 얘기 중에 뇌는 익숙한 것을 더 좋아한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부 중에 하나가 낮에는 경쟁이라는 것, 밤에는 유흥, 이 두 가지 부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예.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거겠죠. 쾌락, 스트레스나 이 자극적인 유흥이 도파민이 계속 분비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는 거죠. 예. 가슴이 조금 찌릅니다. 즐거움에는 두 가지 맛이 있습니다. 앞에서 즐거움이라는 감정도 그 양상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자극적이고 짜릿한 쾌감은 도파민이라는 물질과 관련이 있고, 은근하고 소소한 즐거움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지요. 이번에는 도파민과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통해 우리가 어떤 감정 습관을 들여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교감신경으로 감정 습관을 이해했다면 이번에는 신경절단 물질을 통해 감정 습관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뇌 안에는 기분을 조절하는 물질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물질들은 뇌 속의 신경망 사이사이에서 상황에 따라 적절히 분비되어 우리의 기분을 조절합니다. 이런 물질들을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물질 중에 하나가 도파민, 그리고 세라토닌, 이 두 가지가 행복의 맛을 전달해주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뇌 물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는 꽤 많습니다. 어떤 순간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었느냐에 따라 기분이 달라집니다. 마치 음식에 설탕을 뿌리느냐, 소금을 뿌리느냐, 또는 조미료 등의 비율을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 음식의 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뇌 안에서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뿌려졌느냐에 따라 기분의 맛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신경 전달 물질은 뇌 안에 존재하는 기분 조미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분 조미료. 예. 도파민과 세라토닌은 기쁘다라는 즐거움의 맛을 내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즐거움의 맛을 내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조미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극적이고 화끈한 맛이 도파민인 거죠. 예. 은근한 자연의 맛 세라토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은은한 맛, 이 세라토닌이 분비되는 행복에 가깝고 자극적이지 않는 이 세라토닌이 뇌에 계속 분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한 5가지가 있는데요. 이 5가지를 종합해서 보면 햇빛 좋은 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생각하면서 걷는 것입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산책 또는 걷기 운동을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좋은 치유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쓰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전에는 해가 좀 지고 나서 제가 걸었었는데요. 제가 최근에는 해가 있는 날, 가급적이면 좀 따뜻할 때 30분 이상 걷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주변의 자연을 느낄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고마움을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아직 쉽지가 않고, 햇빛 좋고 자연을 볼 수 있고 한 곳에서 약 30분 정도 걷고 있습니다. 그냥 걸으면 재미가 없어서 요즘은 음악을 국민가요? 예, 국민가수. 죄송합니다. 국민가수. 예, 예, 국민가수 요즘 노래 많죠. 예. 많은 분이 계셔서 다 언급하지 못하는데 뭐 박창현, 뭐 김동현, 뭐 김희석, 뭐 이런 분들 있죠. 예,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예. 최근에 저는 알게 됐지만 참 저에게 많은 힐링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 되게 좋더라고요. 예. 중요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습관이 된다. 이 부분이 또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마음을 큰 대지에 비유해 봅시다. 큰 땅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어서지 않은 황량하고 백지 같은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내 마음의 일부를 그들에게 빌려줍니다. 예를 들어 아이는 부모에게 자기 마음의 상당 부분을 내주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허락해준 그 땅은 부모에 대한 기억, 추억, 감정, 생각들로 채워집니다. 부모가 떨어져서 지내는 기간 동안, 시간 동안 조금은 무섭고 외로워도 자기 마음속 일부를 차지하는 부모에 대한 추억, 부모도 날 사랑하고 있다는 믿음, 부모에 대한 이미지를 토대로 그것을 이겨냅니다. 이렇게 나와 중요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의 감정, 추억, 기억, 생각들은 그 사람에게 허가해준 영토에 보존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각자 다른 영토의 크기를 가지고 내 마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사람일수록 내 마음속 영토를 많이 사용하고 있겠지요. 어떤 사람이 습관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람이 차지한 큰 영토는 마치 그린벨트처럼 웬만하면 그 지역을 내주지 않으려는 습성을 갖습니다. 뇌가 또다시 익숙해진 것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린벨트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영토를 차지한 사람을 습관이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 같은 존재겠죠. 뭐 친한 친구라든지. 갑작스럽게 이별한 분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 한 부분이 뻥 뚫린 것 같아요. 바람이 술술 통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사라짐으로써 그 사람이 차지했던 영토가 마음속에서 주인을 잃은 것입니다. 그 부분이 뻥 뚫린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영역은 다시 회수되고 새 임대인을 찾겠지요. 누군가와 진정 이별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그가 차지했던 영역,
다시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른 누군가에게 빌려주든지 아니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취미나 공부, 물건들로 채우는 것입니다. 어쩌면 새 임대인을 찾지 못한 채 오랜 기간 공허하게 남아 있을 수도 있겠지요. 정화 씨의 경우를 다시 살펴봅시다. 그녀는 그 남자가 사용하던 용토를 회수했나요? 사랑에서 미움이라는 감정으로 바뀌었을 뿐 그 남자가 차지하고 있는 용토의 크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아직도 습관처럼 남아 있습니다. 한 시간에도 몇 번씩 생겨났던 애정은 한 시간에도 몇 번씩 끓어오르는 미움으로 대처되었을 뿐 그가 점령한 점령지는 아직도 그녀의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뇌는 그에게 많은 용토를 내주던 습관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이 정화 씨라는 예는 제가 읽어드리진 않았는데요. 이분은 이제 남자분과 헤어지고 나서 이 감정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이란 애정이란 감정이 현재 변화되었죠. 미움이란 감정으로 남아 있고 그곳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헤어진 사람을 빨리 잊는 방법. 예. 이것은 결국 우리가 앞서 살펴본 감정 습관들과도 통합니다. 극단적인 감정은 반대쪽에 있는 극단적인 감정으로 얼굴만 바꾼 채 습관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증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반대되는 감정, 증오 같은 것이죠. 사랑했던 감정은 미움으로 얼굴만 바꾼 채 마음속 영토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랑했던 사람을 진정 잊는다는 것은 미워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극단에 익숙해진 감정 습관을 소소한 감정들이 극복하게 해 주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와 비슷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흔한 질문이지만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예상하셨겠지만 이 질문의 대답은 미움이 아닌 무관심입니다. 그 남자에게 무관심해질 때 그녀의 영역은 비로소 회수되고 그와 진정 이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그를 증오하는 대신 무관심해질 수 있을까요? 많은 시간이 흐르면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아도 점점 그에게 무관심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더 빨리 그를 잊는 방법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는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 정도 깜냥밖에 안 되는구나. 어찌 보면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래, 이제 내 갈 길 가라. 내가 용서하겠다. 이렇게 그를 보내주는 태도를 가지면 도움이 됩니다. 미움도 결국 그를 붙들고 싶어 하는 습관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고. 용서해 줘야 할 중요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바로 그녀 자신이죠. 그녀에게 분노가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그런 남자에게 빠져서 시간을 낭비한 너무도 바보 같았던 자신에 대한 화가 있습니다. 이 화를 풀 곳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 영토를 계속 내어주고 그를 미워하며 자신은 숨어 있고 싶은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 타인을 용서하고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내 마음속에 지독히 자리 잡은 미움이란 영토를 회수하는 지름길입니다. 좋은 글이죠. 예. 뭐 부가적인 설명을 하면 좀 그렇겠죠.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뭐 부가적인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별 후에 그 사람이 기억나지 않을까봐, 영원히 잊게 될까봐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군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이별이란 새로운 관계를 위해 영역을 다시 확보하면서도 이전의 중요한 추억은 마음 한 곳에 한편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별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추억들을 그 사람을 기념하는 박물관으로 하나씩 보냅니다. 이 과정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괴롭고 더디며 내가 상실을 극복하고 있구나 생각하십시오. 오히려 이런 과정이 없이 이별 후에 아무렇지 않거나 너무나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분이 오히려 더 걱정스럽습니다. 이별 전 그 사람이 사용하던 땅과 집을 그대로 남겨두려는 마음의 습관이 나오는 것입니다. 외부의 현실이 마음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마음에서는 그를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을 잃은 집이 그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겠지요. 계속 그 사람의 영향력이 지속되며 문제들을 야기할 것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뒤 우울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주인 없는 집은 공허함과 허무함, 외로움으로 재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과정이 중요하고 생략할 수 없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감정의 습관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감정 어떤 습관이 나타나기 전 징조 그것을 공식화했을 때 A는 B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어떤 습관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인데요. 평소 무시당하는 상황에 대해 분노가 습관이 된 사람은 기분이 좋다가도 누가 조금 무시하는 상황이 되면 자동적으로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렇듯이 상황에 따라 조건화된 감정은 큰 힘을 냅니다. 순식간에 기분을 바꿀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감정 습관의 무서운 점입니다. 이 힘을 이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해 봅시다. 즉, 특정 자극에 기분 좋은 감정들을 습관화시켜 놓으면 기분 나쁜 순간, 불안한 순간, 무서운 순간에도 특정 자극을 이용해 기분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고 안정감과 자신감 등을 순간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상황 또는 자극을 감정 스위치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이 감정 스위치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요. 보통 어떤 습관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자극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역으로 또 다른 스위치, 상황, 조건을 만들어서 나의 감정을 다시 좋게 만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뭐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주문을 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주문에 관련된 글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스위치에 대한 부분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위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이 언어 스위치인데요. 자신만의 주문을 외워라. 언어 스위치를 만들 차례입니다. 혹시 영화 타짜를 보셨나요? 타짜를 보면 주인공이 결정적인 순간 패를 섞으면서 이런 주문을 외웁니다. 아수라 발발 아수라 발발다? 뭐죠? 아수라 발발타 이렇게 했나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가지고 타짜에서 이렇게 외웠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수라 발발타 맞나? 예. 아무 뜻도 없는 이 주문은 주인공에게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 주문을 외우는 순간 주인공은 이전에 없던 자신감과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도 각자 이런 주문을 만듭시다. 아수라 발발탈도 좋고, 이건 좀 제가 어려울 것 같고, 뭐든 상관없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말이면 됩니다. 편안하다, 자신 있다, 나는 달라진다 등의 흔히 사용하는 주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선택한 주문이 감정 스위치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저는 약간 기분이 안 좋아지고 욱한다든가 이 감정 기복이 좀 왔을 때 외우는 주문이 만들었습니다. 이 주문은 열려라 참기입니다. 뭔가 답답하고 화가 오고 짜증이 막 밀려올 때 제가 외웁니다. 열려라 참게, 열려라 참게, 열려라 참게. 이렇게 한 3번 정도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짜증이 좀 덜 나고 기분이 다시 좀 안정화되는 장점이 있긴 하더라고요. 예.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본인이 말하기 편한 거 외울 수 있어야겠죠. 예. 마지막입니다. 감정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일일이 생각하고 신경 쓰며 연습해야 합니다. 답답하고 속도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힘들게 익힌 새로운 감정 습관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첫 번째 리뷰로 어떤 책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좋은 책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이라서 이 책을 먼저 선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제가 읽을 책들의 주제는, 첫 번째 주제는 습관이라는 주제로 제가 리뷰를 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제가 좀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습관을 통해서 좀 더 나아진 발전된 한국남이 되고자 해서 먼저 습관에 관련된 책을 먼저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감정의 습관이라는 책을 했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 책을 읽고 제 감정을 다스리는데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동지분들한테도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알고 계신 분들한테는 뭐 또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한국남의 책 리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